유영민의 잡지사 3월호 19번째 페이지. 1종 수동도, 2종 보통도, 무면허도 재미있게 듣는 자동차 이야기.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타임스의 박홍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2종 보통이거든요. 저는 1종 보통입니다. 조심스럽게 고백합니다. 예. 자, 오늘도 재미난 자동차 브랜드 이야기를 우리 박홍준 기자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 전에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박홍준 기자는 어떤 브랜드 제일 좋아합니까? 이거 공개할 수 있나요? 요거 사실 자동차 기자들이 정말 말하기 어려워하는 말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여쭤봤어요. 네, 이걸 어디서 공개적으로 말하면은 예. 각 브랜드 관계자분들이 이걸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다음에 만나면은 기자님 그 회사 좋아하신다면서요. 저희는요? 뭐 이런 얘기 더러 하시거든요. 예, 삐치시는구나. 네. 그렇죠. 예. 막 경쟁사분들이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세상에 사실 나쁜 개가 없듯이 뭐 이렇게 나쁜 자동차 회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잼. 예, 근데 그래도 소신 발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좀 이렇게 브랜드의 성장 과정에서 좀 흥미로운 스토리가 있는 회사들을 정말 좋아해요. 대표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영국의 벤틀리 정말 좋아하는데 예. 이 벤틀리라는 회사 뭐 이렇게 창업자가 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차를 만들 거야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벤틀리가 약간 되게 고급진 차를 만드는 회사 같지만 그 차로 막 이렇게 레이싱도 나가고 막 드리프트도 하고 막 이런 전혀 안 어울리는 행보를 많이 보여줘서 상당히 흥미롭게 보고 있고 뭐 앞에서 소개했던 벤츠도 정말 좋아하는 회사고 벤츠도. 네, 그렇습니다. 또 박 기자를 알고 있는 국산차 관련자분들 개인적으로 항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벤틀리 얘기도 다음에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벤츠, BMW, 삼성, 볼보에 이어서 벌써 5번째 브랜드를 만나보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는 어딘가요? 네, 오늘은 세계 1위의 자동차 회사 토요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도요타? 네. 일본 차 얘기할 때 됐죠. 예. 네,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브랜드고 이제 그만큼 역사도 정말 다이나믹했거든요. 이 하이브리드로 유명세를 떨친 회사인데 지금은 테슬라가 득세하면서 토요타가 그래도 전기차 시대에선 좀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공고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브랜드죠. 오늘은 이 토요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토요타가 세계 1위인 줄도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한번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토요타라는 이름은 일단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창업자의 이름을 딴 회사가 없어서 좀 익숙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창업자의 이름을 땄거든요. 네, 이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벤츠도 그랬었고, 벤츠. 뭐 볼보랑 BMW는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렇죠. 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나 포르쉐나 다 창업자의 이름이었고요. 그러네. 네, 토요타도 마찬가지로 창업자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네. 다른 이야기긴 한데, 예. 그, 미국의 링컨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링컨 차. 네, 이건 링컨 대통령과 관계는 없습니다. 창업자가 링컨 대통령은 아니고요. 이 창업자가 링컨 대통령을 평소에 너무 존경했다 그래요. 그 링컨은 맞네요. 네, 그 링컨은 존경해서. 맞는데, 이 링컨 대통령의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링컨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네, 우리가 좀 특이하네. 우리도 뭐, 그렇죠.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약간 초코파이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예. 토요타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진 브랜드인가요, 기자님? 네, 자동차 회사들이 뭐 처음부터 차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곳도 있지만 뭐 그런 회사들이 아닌 곳들도 많거든요. 특히나 아시아의 자동차 회사들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뭐 처음엔 뭐 쌀가게, 자동차 정비 공장, 네. 뭐 건설회사 이런 것들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기아는 뭐 자전거를 만드는 일로 시작을 했었고요. 뭐 마찬가지로 토요타도 처음부터 차를 만드는 걸로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본이 이제 근대화의 문을 연 메이지 유신 시기까지 올라가 봐야 됩니다. 메이지 유신. 네. 이때 이제 토요타 창립자의 아버지가 등장한다고요? 네, 토요타 사키치라는 인물인데요. 이 썬킴 선생님 시간에 이제 일본사 짚으면서 사무라이 역사 짚으면서 어느 정도 얘기하신 것 같지만 일본은 이 집안의 가업이라는 게 있어서 특정 직업을 갖고 있으면 그 직업을 계속 대대로 내려오면서 하잖아요. 이 토요타 창업주의 집안은 원래 목수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목수 일을 거부하고 이 토요타 사키치는 다른 일을 시작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평소에 이 밤마다 어머니가 밤새 이렇게 고단하게 이렇게 배틀로 이렇게 옷감 짜는 거를 정말 눈여겨봤다고 해요. 이 목수 집안의 아들이다 보니까 정말 가난하게 자랐는데 어머니가 밤새 이제 집안에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밤새 이렇게 일하는 걸 보면서 이걸 어머님이 좀 일하는 걸 좀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문제에 착안해서 이 옷감을 짜는 자동직기라는 걸 발명을 하기에 이르러요. 네. 1894년에 24세의 나이로 이 토요다식 복제 인력 직기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게
기존의 일본의 이 배틀은 양손으로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예, 예, 예.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집기를 발명을 했다고 어머니의 합니다. 한 손을 자유롭게 만든. 네, 예. 그렇죠. 효자 기획. 예. 여기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토요타의 오랜 전통이 좀 발현이 되는데요. 그래요. 이 예. 기존 제품의 개선을 거듭하는 게 토요타의 오랜 전통이에요. 네. 이 실제로 1894년부터 1914년까지 이 토요타 사키치가 발명한 직기만 6개에 달했다고 하고요. 1924년에는 지금의 토요타를 잇게 한 G형 자동직기를 개발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아, 예. 네. 이게 이제 성공을 거둬서 나중에는 히로히토 이러한과 독대하는 또 이제 개인적인 영광까지 누렸다고 토요타 자동직기 제작소가 예, 출범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 이게 지금의 토요타를 있게 했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럼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자동차 사업에 뛰어든 건 언제인지 궁금한데. 이미 자동직기라는 게 성공을 했을 때부터 네. 자동차 사업에 좀 관심을 가졌다고 해요. 네. 네. 이 사키치의 아들이었던 기이치로가 이 좀 미국 유학을 가서 미국 도로를 뒤덮고 있는 자동차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아들이 미국 가서 네. 예. 언젠가는 우리 일본이 발전하면 언젠가 이 일본의 풍경도 이렇게 될 것이다. 결국 자동차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네. 네. 이 수입차가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약간 애국심이 발동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린 자동차 회사가 없는데. 그렇죠. 네. 예. 야, 그러면은 우리가 근대화되면은 미국 차들이 일본으로 쏟아져 들어올 거고. 그러면은 이 미국 차만 깔려 있는 이 일본의 도로 환경? 난 못 보겠는데. 수입차가 일본을 점령하게 둘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 이러면서 자동차 사업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자동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잘 되고 있던 자동직기에 대한 특허까지 매각을 하면서 사업 자금을 만들었다고 해요. 예. 당시에 이 자금을 만들어준 게 이 아버지 사키치였는데 사키치가 이 기이치로에게 사업 자금을 주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평생을 일궜던 이 사업을 매각을 하고 사업 자금을 물려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난 평생 이 방직기를 개발해서 이 국가에 헌신해왔는데 우리 시대에는 방직기였지만 미래는 자동차다. 내가 방직기를 통해서 나라에 헌신했던 것처럼 넌 자동차를 통해서 나라에 헌신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네. 돈을 다 써도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들한테 자동차에 올인해도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잇기 위해서 이 낮에는 방직기 관련 생산 일을 하고 밤에는 이 뜻이 맞는 직원들을 불러 모아서 예. 이 엔진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방직기를 만들어봤기 때문에 기계 부품이나 이런 걸 찍어낼 수 있는 주조 능력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걸 만들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네. 당장 자동차에 대한 상식이 없으니까 네. 당시에 일본에 팔고 있던 미국 차 몇 대를 사와서 이걸 다 뜯어보고 조립해보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자동차 업계에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역으로 이제 부품을 네. 이제 뜯어보는 거죠. 네, 부품을 예. 뜯어서 엔진에 이런 부품이 이렇게 생겼네? 똑같이 만들어보고 이런 일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당연히 순탄치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똑같이 만들어도 막 시동이 안 걸리고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엔진이 폭발하고 막 온갖 일이 다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 진짜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눈물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근데 이제 토요타의 첫 차가 시장에 나왔을 때 반응이 좋지 않았다면서요? 네, 지금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1935년에 최초의 토요타인 이 토요타 AA라는 승용차와 토요타 G1 트럭이라는 두 대의 자동차가 출시가 되는데 네. 이 차가 정말 반응이 안 좋았던 게 미국 차보단 쌌는데 진짜 고장이 잘 났다고 해요. 고장이 많이 나서. 네, 고장이 정말 잘 났다고 합니다. 아까 이 미국 차를 좀 분해해 보면서 연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볼보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했지만 이게 미국 도로를 위해서 만들어진 차였지 일본 도로 사정과는 전혀 맞지 않았던 겁니다. 일본 도로 사정이 그때 안 좋았군요. 네, 미국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포장 환경이 좋지 않았던 거죠. 이렇다 네. 보니까 고장이 정말 잘 났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서 토요타의 대응이 정말 남달랐어요. 왜요? 어떻게 했나요? 이게 이건 썬킴 선생님이 좀 흥미롭게 전해주실 것 같긴 한데. 왜? 흥미로워요. 예. 네, 썬킴 선생님이 좀 더 잘 전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차가 어딘가에서 차가 고장났다고 하면은 직원들이 헐레벌떡 뛰어나가지고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왜 뭔데? 저희가 그 옆집 그 야마모토 씨에게 팔았던 트럭 고장났대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사장이 막 그 고장난 현장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성킴 선생님 같아. 네. 예. 사장이 뛰어갔다고요, 사장이 직접 고장난 현장으로 뛰어가서 보험사 직원처럼? 네. 죄송합니다. 아니 문제가 뭐죠? 그러니까 아니 이거 어저께까지 잘 구동되다가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린다. 죄송합니다. 제가 얼른 부품 가져와서 직원한테 빨리 고치라고 했습니다. 야 빨리 고쳐. 이렇게. 잘하신다. 예.
아, 근데 좀- 사고가 난 게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사장이 직접 발로 뛰면서. 네, 그러니까 사고 현장, 야. 뭐 이렇게 고장이나 현장까지 사장이 직접 뛰어가서 네. 아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사과하고 현장에서 오. 직접 고쳤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약간 고객들도 좀 한 번 더 기회 주고 네, 좀 마음이 풀릴 것 같기도 해요. 그쵸. 근데 여기서 끝났던 게 아니라 고치고 끝났던 게 아니라 네. 이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가져와서 또 직원들과 모아서 밤새 회의를 그렇죠, 하고. 그렇죠. 네. 야, 어저께 그 옆집 트럭 고쳤던 거 이런 부분에서 고장이 있던데 이 부분 설계를 좀 강화를 하자. 이렇게 개선을 거듭을 하고 이렇게 점점 토요타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을 한 마음 거죠. 덮고 네. 기술도 발전하고. 네. 예. 하지만 일이 쉽게 좀처럼 풀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최대 파산 위기를 겪기도 했다던데 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이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일본이 전시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토요타의 공장도 군수 생산 시설로 바뀌어요. 아. 네. 이 지금의 나고야 인근의 토요타시에 있는 그 당시에는 코로모라는 동네였는데 네. 이 동네에 있는 토요타의 생산 시설에서 이제 군용 트럭과 이 전투기를 생산하기에 이르거든요. 그런데 이 토요타의 당시 사장이었던 토요타 기이치로가 이걸 보고서 정말 크게 상심하면서 이 도쿄로 가서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공장이 군수 생산 시설이 돼버린 게 정말 큰 상심이었다고 해요. 네. 근데 전쟁이 끝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연합군이 일본 본토를 폭격하면서 토요타의 공장의 4분의 1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하고요. 네. 이 전시 체제로 전환이 됐으니까 이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 자기가 같이 데리고 있던 직원들도 전쟁에 동원이 되면서 한때 9,000명 정도까지 있었던 직원이 뭐 3,0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그렇군요. 이 부분에서 예. 정말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경영을 안 하고 그냥 경영을 안 그렇죠. 하고 회사를 내팽개치고서 은둔 예.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뭐 이렇다 할 회사를 돌릴 수 있는 돈이 없었던 겁니다. 당장 직원들 월급을 못 줬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어쨌든 월급을 주기 위해서 차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당시 점령군으로 들어와 있던 연합국 사령부가 야 패전국 회사가 무슨 승용차야 니네 트럭이나 만들어라고 하면서 이 자동차 생산을 통제를 했다고 하고 허가도 안 되고. 네. 예. 이렇게 되면 좀 일반적인 기업은 구조조정부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토요타 기이치로는 아니 이 직원들이 우리 회사만 바라보고 매달려 있는데 난 직원들 절대 못 자른다 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살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자동차 사업하던 사람인데 네. 공장에서 이제 시멘트 같은 건축자재 생산하고 다시 자동집기도 생산하고 네. 하면서 이 재건에 필요했던 물자들을 만들면서 근근히 이제 회사를 유지를 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 회사가 다시 일어서게 된 게 우리나라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데요. 전쟁, 한국 전쟁.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일본이 기업들. 다시 일어서게 된 게 뭐 한국 전쟁 때문이란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발생하면서 토요타의 생산 시설에서 이제 일본으로 보내는 군용 트럭을 대거 생산을 하게 되고요. 네. 이때 토요타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또 차를 만들게 되고. 네. 예. 한국 전쟁이 제2의 발판이 됐는데 그럼 지금처럼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한 거는 언제쯤이라고 봐야 될까요? 미국 시장 진출이 가장 큰 계기였어요. 1957년에 이 토요타 최초의 고유 차종인 이 크라운이라는 자동차가 등장을 합니다. 뭐 우리에게 포니가 있었던 것처럼 토요타에겐 크라운이라는 자동차가 있었는데 예. 이 차가 일본에서 정말 성공했어요. 꽤 일본 도로 여건에 정말 잘 맞았고 이제 택시로서 정말 각광받았다고 하는데 이걸 무기로 이제 우리 해외도 나가보자 하고서 미국 수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썩 반응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왜요? 똑같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져온 미국의 자동차를 베껴서 만들었던 AA가 일본 도로에 안 맞았던 것처럼 일본 차가 미국 도로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미국 상황이랑 안 맞았다? 네, 사실 전쟁이 끝난 뒤에 미국은 엄청난 호황기였잖아요. 예. 이렇다 보니까 고속도로가 엄청나게 발달을 했고 이런 고속도로 환경에 최적화된 막 6리터, 7리터급의 8기통 엔진을 단 고배기량 차들이 달리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크라운은 정말 출력이나 차체의 크기나 자꾸 귀여웠던 거죠. 미국의 도로에 맞지 않았던 자동차였고 네. 이렇다 보니까 평가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좀 주목을 받았던 차도 있나요? 반대로? 주목을 받았던 차가 있었는데 네. 코롤라라는 지금까지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 자동차인데요. 네, 코롤라. 네. 그래. 이 차.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이제 현대차나 기아로 치면 뭐 아반떼, K3 네. 이런 준중형 자동차거든요. 옛날 막 일본 시티팝 뮤비 같은데 저런 차 많아. 맞아요. 네, 저런 차 되게 많이 맞아요. 나오죠. 네. 저 자동차가 공전의 히트를 쳐요. 네. 이 차가 사실 미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는 좀 뜨뜻미지근했는데 1970년대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네, 기름값이 정말 폭등하기 시작하면서 예. 작은 차, 연료를 적게 먹는 차 이 부분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아졌고요. 예. 이때부터 이 코롤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 네.
이 코롤라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으면서 지금까지 누적 생산 5천만 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차가 코롤라예요? 네. 우리나라는 5천만 되게 안 대니까요. 유명한 편이네. 그죠? 사실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인기가 없었죠. 예, 네. 예, 예. 그래서 자동차 업계의 AK-47 같은 존재다. 이런 네. 말도 있다고 합니다. 예. 렉서스도 이때 나오는 건가요? 아, 맞습니다. 이후에? 정말 예. 재밌는 게 네. 제가 그 얘기를 정말 안 했었네. 토요타가 이제 여기에서 코롤라로 성공을 하면서 뭐 캠리, 라브4, 랜드크루저 정말 다양한 자동차를 미국에 출시를 하는데 네. 여기에서 재밌는 부분을 관찰을 해요. 어. 미국의 경제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토요타 차를 타는 사람들의 벌이가 괜찮아지면서 네. 이 사람들이 돈벌이가 괜찮아지니까 토요타를 팔고 벤츠나 BMW를 사는 거예요. 벤츠, BMW, 캐딜락 이런 걸 사는 거예요. 저 고객층을 우리가 잡을 수 없나? 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했던 게 렉서스였고요. 야, 렉서스가 토요타의 약간 그 프리미엄 버전 그렇죠. 그런 거죠. 현대의 제네시스가 있듯이 토요타의 렉서스가 있는 건데 네. 이 토요타가 실제로 렉서스라는 브랜드를 고심을 하기 위해서 정말 철저히 미국의 소비자들은 미국의 상류층은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라는 걸 알기 위해서 토요타의 개발자들, 연구진들을 막 오렌지 카운티, 이런 비버리힐즈, 이런 상류 저택에 파견을 해서 야, 니네 거기서 한 달만 살아보고 걔네 뭐하고 사는지 보고서 내. 이런 그들이 사는 세상을 니들이 네. 체득을 해야 그런 것까지 니즈를 체험을 알 수가 시켰다고. 있다. 네. 야, 진짜 철저해요. 진짜 일본 회사들. 그렇죠. 그렇죠? 예. 이번엔 토요타 기업의 철학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네, 토요타 철학의 핵심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가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지속적인 개선, 이게 핵심이에요. 일본어로는 카이젠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개념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완벽한 건 없다.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토요타 공장에선 재밌는 일이 하나 있는데 네.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우린 일반적으로 생산직 근로자라고 하면 그냥 계속 볼트 조이고 뭐 이렇게 유리 달고 단순 반복 작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토요타의 근로자들은 생산 라인을 멈춰 세울 권한이 있습니다. 아, 개인이? 네, 개인이 그냥 긴급 정지 딱 누르면 라인이 멈출 수가 있어요. 바로 심할선데요, 이거. 사실 예, 그렇죠. 예. 일반적인 제조업이라면 정말 그 1초마다 이 비용이 예. 그렇죠. 바로 세울 수 있는 이런 게 세우고 있는데 뭘 하라고. 예. 이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누구든 멈추라는 거예요, 공장을. 네. 문제를 숨기면서 계속 만드는 것보다 지금 멈추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개선하고 가자. 네, 개선하고 가자. 그래서 작은 문제를 발견하면은 네. 그 이후에 또 이제 라인 멈추고서 이 문제점을 발견하면은 네. 이 조별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네. 회의를 하면서 예.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이 도색하고 나왔는데 여기만 칠이 덜 돼서 나와. 뭐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하면은 이제 5Y라고 해서 5번 왜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왜? 네, 왜? 네, 약간 뭐 4살, 5살 아이들 왜 이렇게 엄마한테 왜라는 말 저희 조카가 5Y를 잘 구사합니다. 이게 토요타의 철학이겠네요. 네, 10Y까지 가요, 걔는. 10Y까지. 예. 네. 그러니까 네. 의문을 다 해결하고. 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왜 그럴까? 그렇다면 왜 그럴까? 그럼 그 기계는 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이 문제점을 해결할 때까지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반복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선을 조금씩 쌓아가면서 경쟁력이 된다는 게 토요타의 기본적인 철학인 거고요. 네. 이래서 지금까지 토요타는 품질에 있어서는 뭐 타협하지 않는 뛰어난 차, 그렇지. 뭐 고장이 안 나고 유류비 부담이 적은 차, 이런 이미지를 그런 쌓아 올린 이미지가 겁니다. 있죠, 진짜. 네. 예. 항상 그 로고에 들어있는 의미도 재밌더라고요. 토요타 로고는 이제 타원 3개가 이렇게 좀 혼재된 느낌인데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는 이 토요타의 로고가 1989년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이 가운데 2개의 타원,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로 긴 타원과 세로로 긴 타원, 이 두 타원은 회사와 소비자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해요. 이 두 개가 겹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건 바로 회사와 소비자 간의 신뢰관계를 뜻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네. 이 두 타원을 감싸는 큰 타원은 네. 뭐죠? 큰 타원은 이 소비자와 회사의 심리가 하나에 만나서 이 하나의 이 세계로 뻗어나간다. 3개로 뻗어나갔구나. 네, 저희가 이전에 뭐 벤츠의 로고를 말했을 때 이렇게 예. 겉에 큰 원이 세상을 뜻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처럼 이 두 타원을 감싸는 큰 타원이 세상을 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 뭐 정리하면은 소비자와 회사의 신뢰가 만나서 세계로 확장되는 브랜드가 되겠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저 로고 하나를 다 뜯어보면은 저 로고 안에 토요타, TOYOTA라는 저 글자가 다 숨어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뭐 어떻게 끼워 맞추면 뭐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뭐 굉장히 뭐 흥미로운 디테일이긴 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토요타의 생산 방식이
전 세계 제조 교과서가 됐다고 하던데 어떤 생산 방식을 말하는 거죠? 네, 아마 경영학 전공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요타 생산 방식, TPS라고 하는데요. 네. 저 경영학 전공인데 들어본 것도 같아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예. 이 토요타 프로덕션 시스템, 이 토요 TPS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네. 이 시스템은 1950년대에 처음 이제 고안이 됩니다. 당시 토요타의 생산 책임자였던 이 토요타 에이지가 미국 디트로이트의 포드 공장을 찾아갔을 때예요. 저희가 자동차 얘기하면서 포드 얘기를 정말 많이 그러네요. 하는데 예.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생산 시스템, 네. 이 대량 생산 구조를 보면서 약간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야, 저건 우리한테 정말 안 맞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안 맞는다. 네,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당시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전후 복구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네. 미국처럼 저렇게 막 재고를 이만큼 쌓아놓고 이만큼의 인력을 갖다가 대량의 자동차를 찍어내는 거는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했대요. 네. 한 가지 차를 수십만 대씩 찍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차를 적은 수량으로 만들어야 되는 환경도 이제 좀 처해 있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토요타는 이 덩치를 키우는 대신에 낭비를 없애자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예. 이 TPS의 핵심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just in time. 그러니까 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순간에 이 필요한 만큼만 만들고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때. 예. 네, 부품을 쌓아놓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방식. 지금 자동차 센터에서 부품 그때 주문하듯이. 그렇죠. 그 방식입니다. 예. 이게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곳에서 나왔는데 네. 이 포드 공장 보고서 잠깐 나와서 슈퍼마켓을 들렀다가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해요. 슈퍼마켓 왜요? 우리가 슈퍼마켓이나 마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슈퍼마켓에 이렇게 물건 쭉 나열돼 있는 거 보면은 이게 물건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몇 개 비는 데가 생기면 직원분들이 그렇죠. 막 오셔가지고 다시 채워놓잖아요. 그러네. 이 부분에서 착안을 했다고 그런 합니다. 느낌. 네. 예. 이 토요타 엔지니어였던 오노다이치가 이제 그렇게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 토요타는 이 방식을 공장에 적용을 한 거죠. 근데 이 TPS 방식에도 한계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이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도 그만큼의 차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부품 업체들도 그만큼의 부품을 조달할 수 있을 만큼 이 공급 사슬이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스탠바이가 돼 있어야죠. 네, 언제든 준비가 돼 있어야 그렇죠. 돼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2인 삼각 달리기 한다고 할 때 반대로 누구 하나 삐끗하면 다 무너지는 구조인 거예요. 그렇지. 네.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때였습니다. 그때. 네, 그때 이제 일본의 기간 산업 시설이 좀 일정 부분 타격을 입으면서 네. 실제로 토요타가 좀 생산량이 크게 고꾸라진 적이 있었어요. 예. 네, 부품이 제때 필요한 만큼 와줘야 되는데 이게 생산 시설이 지진으로 파괴되고 도로도 파괴되니까 물건도 제때 못 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좀 생산에 영향을 받은 건데 토요타는 이때 TPS를 조금 수정합니다. 생산 방식을 네. 철학은 유지를 하되 네. 공급망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좀 방향을 바꾼 거죠. 네. 대표적으로 이 전 세계 협력업체의 이 공급망 구조를 다시 점검을 했는데 네. 예를 들면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한 곳에서만 받던 부품을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회사의 타이어만 공급받았다면은 같은 사이즈, 비슷한 성능을 내는 타이어를 B, C 회사에서도 공급받아서 복수의 이 제품을 공급받는 형태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플랜 B, C가 생긴 거니까. 그렇죠. 플랜 B와 C를 만들었던 거고요. 네. 이렇게 공급망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차에 어떤 부품이 쓰이고 이 부품이 어느 협력업체에서 연간 몇 대 정도 몇 대분 정도 만들어지는가 이런 것도 일일이 다 파악을 했다고 하고요. 네. 이 덕분에 코로나 때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공급망 위기가 닥쳤을 때 반도체 한참 부족해서 차 못 만든다 이럴 때 있었잖아요. 네. 그때 상대적으로 토요타는 공급망 리스크에서 좀 자유로웠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좀 넓혀놔서. 네. 예, 이것도 어떤 큰 의미에서의 개선이네요. 그죠? 그렇죠. 예. 자, 근데 이런 품질의 상징 토요타도 큰 위기를 또 맞습니다. 바로 2009년 대규모 리콜 사태가 터진 건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네, 아마 뉴스를 통해서 접했던 분들도 있었을 거고 기억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미국에서 판매된 토요타 차들이 갑자기 의도치 않은 가속으로 차가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이 보고가 돼요. 이거 급발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상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았다라는 이 신고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됩니다. 당시 미국 고속도로에서 한 가족이 탑승한 렉서스가 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서 사고로 일가족이 모두 사망하는 그런 큰 사고도 발생을 했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미국 전역에서 비슷한 문제를 호소하는 사고가 이 문제가 계속 이어져요. 네.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정말 아주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요. 네. 이 차 바닥에 매트 깔잖아요. 네. 이 매트가 이 자동차
이 브레이크 페달 뒤쪽으로 말려 올라가면서 네. 브레이크 페달을 못 밟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아, 매트가 말려 올라가면서 네. 아, 그러니까 진짜 사소한 문제인데 어쨌든 그렇게 만든 거잖아. 그렇죠. 매트가 말리면 안 되게끔. 네, 예. 그렇죠. 그 결과 이게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을 포함한 세계에서 약 1,000만 대 가까운 차가 리콜이 됐고요. 아, 그랬군요. 네. 엄청난 사건이었네. 네, 이 리콜을 처리하는데 토요타는 뭐 조 단위의 과징금과 이 리콜 비용을 충당을 했습니다. 아, 이게 자동차 역사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규모였는데 네. 미국에서는 의회 청문회까지 열려서 당시 이 토요타 자동차의 사장이었던 나중에 회장까지 올라가는 이 토요타 아키오 회장이 이 의회 청문회에 불려 나와서 이 막 미국의 이 상원 하원 의원들한테 막 이렇게 질타당하고 막 이렇게 계속 이제 죄송합니다 고개 숙이고 막 결국에는 막 이렇게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대기업의 CEO라는 분이 이렇게 막 눈물까지 흘리는 장면이 중계가 되면서 그렇구나. 화제가 됐었죠. 예. 네. 그런 정도면 굉장히 좀 기업 자체가 좀 휘청거릴 법도 했을 것 같은데 토요타는 이제 대규모 리콜 사건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성장에 성공을 하고요. 이제 그 덕분인 걸까요? 아, 그래서 세계 1위 기업이라고 했구나. 토요타가 6년 연속 세계 판매 1위에 올랐다고 하는데 자, 세계 1위를 탈환한 토요타의 무기 박홍준 기자는 뭐라고 보시나요? 우리가 자동차 광고 보시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자동차 광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동급 최고, 동급 최강, 아, 동급 최강. 네, 그렇죠. 뭐 최고 연비,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딜러분들도 그 말씀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막 예, 예. 야, 우리 뭐 유럽 충돌 테스트에서 막 만점 받았어요. 뭐 우리 올해 차 탔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토요타가 이런 거 잘 안 하는 브랜드로 되게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네. 좀 마음에 드는데? 왜 네. 안 하나요? 토요타가 네. 늘 이런 질문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편하게 탈 수 있는 차는 뭘까? 진정한 좋은 차란 뭘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토요타의 차를 보면은 극단적인 특징이 잘 없어요. 아, 네. 이 대신에 고장 없이 오래 탈 수 있고 연비가 좋고 네. 유지비가 저렴해서 네. 뭐 이런 부분을 가장 강점으로 많이 뽑고 하죠. 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실제로 가장 믿고 탈 수 있는 차인 셈인 건데 기본에 충실한. 네, 그죠? 기본에 충실한. 대표적인 차가 앞에 말씀드렸던 코롤라였고요. 아,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성공하지 못했지만요. 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기술에 집중한 전략도 통했다. 맞습니다. 보시는군요. 예. 이 토요타가 1997년에 세계 최초의 양산형 하이브리드인 프리우스라는 차를 출시하는데요. 네. 지금도 프리우스 하면 뭐 토요타를 정말 대표하는 자동차인데,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사실 이 프리우스를 보고 사람들이 되게 갸우뚱했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라는 개념 자체도 익숙하지 않았던 시기였거든요. 네. 하이브리드가 뭐야? 뭐 엔진은 달려 있는데 전기 모터로 간다고? 전기 모터로도 가는데 엔진이 달려 있어? 이게 뭐야? 전기차야? 뭐야? 애매하네? 뭐 이런 반응이 정말 많았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되게 반응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차 비싸기만 하고 뭐 연비 좋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디젤 게이트 이전이었기 때문에 디젤차도 연비 잘 나오는데 뭐 그렇구나. 이런 반응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데- 지금 평가는 다르죠? 네, 지금 평가를 보면은 뭐 결국은 토요타의 이 접근 방식이 옳았던 거죠. 해안이었다. 네. 예. 요거 뭐 짧게 물어보고 갈까요? 박홍준 기자 개인적으로 토요타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자동차는? 네. 사실 뭐 코롤라도 그렇고 프리우스도 그렇고 정말 좋은 차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랜드크루저라는 자동차를 제일 인상 깊게 봅니다. 랜드크루저? 네. 어떻게 모셨네요? 네. 이 차가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SUV예요. 아니, 멋있는데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어떤 찬사를 받냐면은 네.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차. 그리고 뭐 절대 부서지지 않는 자동차.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내구성이 좋다는 거예요? 내구성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어느 정도길래? 이 일본의 지프를 지향하면서 처음 등장한 토요타 최초의 SUV인데 네. 미국에서 한번 통계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예. 20만 마일. 이게 미터법이 아니긴 한데 20만 마일. 네, 32만 1,800km 정도. 네. 자동차가 이 정도를 주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몇 대 정도의 차가 폐차되지 않고 남아있는가. 32만 킬로 타고도 살아남은 차가 얼마나 되나? 네, 이 차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각 모델별로 미국에서 한번 통계를 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 대부분의 차의 평균 생존율이 4에서 5%였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 랜드크루저라는 자동차는 16%나 여전히 현역이었다고 합니다. 압도적이긴 하다. 어마어마하게 내구성이 좋은 거죠. 32만을 탔는데. 네. 와. 뭐 지금 중동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두바이 가보신 분들 이렇게 사막 투어 가보시는 분들 보시면은 네. 뭐 어떤 SUV 타고 막 이렇게 사막 넘어다니는 그렇죠. 거 예, 하시잖아요. 예. 거기에서 쓰이는 차 대부분이 랜드크루저입니다. 그래요? 아마 두바이 가보신 분들이라면 타보셨을 차예요. 네. 월클이네요, 내구성에서. 그렇죠. 예. 이 중동 사람들은 이 차를 실제로 현 시대의 낙타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정말 말되네. 쓰임새가 좋고. 예.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 차를 탄 적이 있습니까? 이게 북한에?
네, 이게 뭐 사실 정확히는 랜드크루저라기보다는 네. 랜드크루저를 베이스로 만든 렉서스 버전의 랜드크루저인데 네. LX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네. 이 렉서스 LX라는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기 전에 좀 적잖이 화제가 됐었던 게 네. 압록강 지역이었나요? 그쪽에서 수해가 발생했을 때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 차를 타고서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서 노동신문에 크게 났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 그래갖고 아, 수륙 양용이야, 네, 뭐야?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걸 보면서 네. 약간 뭐 야, 저 차 성능 진짜 좋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일도 뭐 있었다. 국제적인 언론에서는 야, 저 차 출시되지도 안 된 차인데 어떻게 제재를 피해서 저 차가 북한에 팔렸을까? 이거였는데 네. 자동차 기자들은 야, 저 차 진짜 튼튼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네요. 예. 네. 토요타 하면 좀 현대와의 라이벌리, 좀 네. 경쟁 구도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쩌다가 이런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고 보시나요? 이게 처음부터 두 회사가 직접 경쟁 관계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 1970에서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이제 일본 따라가는데 급급했거든요. 네. 그런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이 세계 시장에서 급격하게 성장을 이루던 이 그 시기였는데요. 네. 특히 이제 품질이라든지 가격 경쟁력이 좀 크게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뭐 우리가 중국 전기차들이 너무 빠르게 성장한다. 네. 이런 얘기처럼 현대와 기아가 빠르게 성장하던 때였는데 현대차가 이제 판매 규모도 이때부터 급격하게 커졌거든요. 작년 통계가 아직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재작년 기준으로는 글로벌 판매량을 따져보면 기아가 아니죠. 토요타가 1위, 네. 폭스바겐이 2위, 현대차와 기아가 3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정도까지 커지면서 뭐 추격자와 선도자 관계라기보다는 이제 세계 시장에서 동등한 라이벌 관계가 된 라이벌 거죠. 관계가 됐는데 네. 지금 관계는 친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뭐 경쟁 뭐 라이벌이라고 해서 싸운다기보다는 예. 왜 이렇게 친하지? 할 정도로 함께 할 건 함께 하고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게 모터스포츠와 수소 기술 분야인데요. 모터스포츠. 네. 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모터스포츠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자면은 현대차에는 N이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토요타에는 GR이라는 고성능 브랜드가 있어요. 예. 네. 이 두 브랜드가 지난 2024년에 용인에서 레이싱 페스티벌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네. 이 현대차와 토요타의 공동 주관으로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과 이 토요타의 토요타 아키오 회장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서 있는 걸 보고 상당한 화제를 모았어요. 예. 당시 외신 기자들이 야,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모터스포츠가 막 이렇게 양성화되어 있는 지역이 아닌데 그런 한국에서 세계 5위권에 있는 자동차 회사 총수 둘이 같이 손을 잡고 막 어깨 동무하고 악수하고 이런 장면이 나온다고 되게 신기했던. 거죠. 네. 예. 어떤 회사 이렇게 그 자동차 회사들이 모터스포츠 무대에서 경쟁을 펼쳤었던 적은 있었지만 두 브랜드가 같이 뭔가를 공동 개최하고 이벤트를 여는 기회는 없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뭐 저보다 기자 생활 오래 한 선배님들은 야, 내가 기자 생활하면서 이런 걸 다 보내 하면서 약간 감동에 젖어서 이렇게 우시던 분들도 있었고 기자회견에서도 실제로 이제 양쪽의 회장이 서로 막 덕담도 건네고 뭐 현대차가 맞습니다. 우리 뭐 모터스포츠 우승을 축하하는 신문 광고 내줬는데 뭐 현대차 고마워요 뭐 이런 인터뷰도 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예. 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 이제 WRC라는 모터스포츠 이벤트에서 이 현대차와 지금 토요타가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이렇게 우승하면은 축하합니다 하고서 이제 막 현대차가 일본에다가 토요타가 일본에 신문 광고 내주고 토요타가 이 우리나라 신문에다가 광고 내주고 네, 이렇게도 하고 있고요. 일전에 한번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던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이런 토요타와 현대차가 서로 이렇게 잘 지내는 공로를 좀 인정받아서 이 토요타 아키오 회장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올해 자동차 산업을 기념할 만한 인물이다 이렇게 선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구나. 그때 토요타 그룹의 넘버 3가 오셔서 예. 네, 이렇게 수상소감을 대독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구나. 그때도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당시에 토요타가 발행했던 현대차 축하 신문 광고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직접 들면서 네, 내가 아마 자료사진 지금 자료사진 나오는데 진짜 신문지를 저렇게 신문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 내가 지금 토요타에서 30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일본 주요 신문에 우리가 한글로 광고를 냈던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만큼 토요타와 현대차의 관계가 정말 많이 건강한 친밀해졌죠. 경쟁 관계네요. 네. 예. 토요타는 이제 전기차 전환이 좀 늦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이 전기차에 이제 집중 투자를 할 때 토요타는 왜 하이브리드 중심 전략을 유지한 걸까요? 기본적으로 토요타의 접근 방식 자체가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를 만드는 거, 하이브리드 만드는 거, 수소차 만드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 네. 결국 이 친환경차를 만드는 목적이 뭐냐, 이 근본적인 걸 생각을 하면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탄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냐, 이게 중요하다고 토요타는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세대가 전기차 한 대만큼의 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네. 물론 뭐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니네 전기차 자신 없으니까 하이브리드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토요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력 인프라가 풍부한 나라에서나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나 남미나 당장 전기불도 켜기 힘든 데에선 전기차가 소용이 그렇죠, 없거든요. 그렇죠. 인프라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도 탄소는 결국 줄여야 돼요. 그렇죠. 네. 예. 이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서도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탄소 감축을 위해서, 그러니까 소위 모두를 위한 전동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 대세는 내연기관 차였으니까 그거를 줄이려면 전기차 네.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는 하이브리드다. 그렇죠. 예. 이 각 국가 지역의 에너지 여건에 맞춰서 현실적인 탄소 감축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뭐 그래서 전기차 비중이 높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비중이 높은 중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에선 전기차를 팔고, 뭐 전기차가 팔릴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좀 인프라가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시기상조다. 네, 시기상조고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많은데 뭐 우리나라, 미국 같은 데는 하이브리드를 팔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기차의 비중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네. 전기차 시대가 온다면 토요타는 지금처럼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사실 지금도 자동차 업계에서 꽤 많이 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확실한 답은 아직은 없습니다. 뭐 자동차 업계가 이제 뭐 전동화 전환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좀 여전히 고민이 많은 게 사실인데, 어쨌든 숫자부터 보면은 토요타는 지금 6년째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테슬라가 득세하고서 야 이제 테슬라 올라오는 거 봐, 토요타 이제 망해,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토요타 여전히 판매 1위를 지키고 있고 몇 년간 꾸준히 1000만 대 이상의 차를 팔고 있거든요. 예. 이렇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판매는 정말 독보적이고요. 네. 그래서 뭐 전기차 시대가 온다고 해도 당장 토요타가 무너질 가능성은 뭐 정말 적고요. 이제 요즘 상황에서 보면은 또 그리고 결정적으로 토요타가 옳았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여전히 나오곤 있어요. 토요타가 옳았다. 네. 그러니까 토요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 수소차,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뭐 전기차, 이 친환경 차들이 다 균형감 있게 가야 된다. 전기차 하나에 몰빵하는 건 위험하다. 이런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연합이 2035년까지는 원래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를 판매를 금지시키기로 했거든요. 네. 그때부터는 전기차만 팔기로 했었는데 예. 이 결정을 최근에 번복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그러니까 안에 못 한다고 봤나 보다. 네, 자동차 기업들이 우리 그 안에 못 합니다. 뭐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였고,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바이든 행정부 때까지 강화해왔던 연비 규제를 점점 완화하고 있어요. 네, 이렇다 보니까 네. 결국 내연기관 자동차가 여전히 판매될 수 있는 지평이 넓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 군데 몰빵하는 건 위험하다. 이게 좀 토요타의 전략에서 좀 빛을 발했던 거죠. 예. 뭐 속도는 뭐 다른 회사들이 더 빠를 수 있지만 뭐 판매나 시장에선 여전히 토요타가 강하기도 하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토요타가 이 전기차 기술, 전기차, 하이브리드 이런 걸 엮어서 전동화 기술이라고 하는데 예. 이 전동화 기술에 있어서 특허를 갖고 있는 건 세계 1위예요. 네. 아, 전동화 기술에서는 네, 예. 토요타가 전기차를 못 만들어서 안 만들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경쟁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 예, 네. 나름의 전략이다. 품질과 신뢰의 상징과도 같은 브랜드죠. 토요타에 대해서 오늘 박홍준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